네, 반갑습니다. 망치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시황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GDP와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우선 GDP가 뭔지 살짝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내 총생산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수치가 예상보다 좋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보통 좋아하죠.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신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역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역설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또 못 내려요. 왜냐하면 경제가 이미 좋은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간당간당한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겠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와 예상치에 부합한 경우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나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상치보다 너무 상회한다. 너무 강하게 이제 경제가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고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살짝 그 밑으로 나오게 되면은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과열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PC 지표가 무엇이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연준이 CPI보다 PC를 조금 더 선호해요. 이걸 조금 더 참조로 하는 편인데 만약에 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가 되는 GDP랑 PC 요거 내용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또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제가 좀 활기를 띠게 되겠죠. 주시장도 보통 좋아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게 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반연하게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주식 시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하게 다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지표가 바로 요거 하나예요. 자동차 대출 연체율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최고점이 5%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죠.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사람들이 자동차 할부를 못 갚는다라는 건 뭘 의미를 해요?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 이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이 자동차라는 게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는 못 살거든요. 실제로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부채가 1.7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전년도보다 1% 정도 상승을 한 상태고요. 서브프라임 등급의 부채율은 22.2%에 작년보다 5.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업들 실적이 나빠져요. 그럼 당연하게 주식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제의 활력을 불려 넣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물가가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직까지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중동 관련 리스크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차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10월 이후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 12월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12월 23일이죠. 이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언급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랬고 펀더멘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구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으며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을 바꿉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막상 차트 분석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 구글이 가장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구글은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방향성 자체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24,000 구간 있잖아요. 이 자리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쏟아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조금 횡보와 장기화가 되거나요. 또 4시간 봉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4시간 봉상에서 지금 주황색 깔선과 초록색 깔선이 크로스하는 거 보이시죠? 데드 크로스입니다. 죽음의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가격적으로 이평선 밑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하락세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와중에서 어떠한 주식을 담아야 될까요?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야 될고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빅테크부터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구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구글을 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100일 이평선을 지금 터치하고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느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더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한 200불대 중반까지 내려가거나 또는 현재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가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고가를 높이는 경우에서는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파동을 좀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눌림이 형성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건강한 눌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비중을 다 덜어내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려오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0불대 중후반 정도가 오게 되면요. 여기에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200불대 중후반, 200불대 중후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할로 또 매수를 담아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달달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기립병선에 닿을 때 매수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 대신 몰빵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비중을 다 투여하는 자리는 아니고 좀 더 내려가면은 분할로 좀 더 담아보면 좋은 그런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장기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어요.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어서 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중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종목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좀 제가 이전에 12월 달에는 살짝 조금 지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지루한 장이 연속이 되고 있죠. 근데 보통 엔비디아가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낙폭을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더 담는 것보다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방향성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에 대해서 좀 돌파가 나온다 싶으면 그냥 그때 가서 추격으로 더 비중을 태우든지, 아니면은 조정이 발생이 더 눌리면 그때 또 담아보든지, 이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횡보한다고 요 안에서 막 비중을 더 늘리거나 하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같이 체크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중요한 건 한 170불대 정도가 중요해 보여요. 거기서 이탈이 나오는지 아닌지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볼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라인까지, 매물대 구간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계속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80불에서 지지를 받는지 요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80불 요 지지가 나오는지. 전 이 가격을 좀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사실 뭐 어차피 좋은 종목이고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380불대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다시 눌림이 발생이 되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380불대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380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몰빵할 자리는 아니에요. 완벽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등 구간 정도인데 그래도 미국 주식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탈 경우에서는 일봉상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이전에도 데드크로스 발생이 됐을 때 강하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확장시켜서 한번 볼게요. 지금 609불 있죠. 이거가 조금 중요한 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탈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390불 이하까지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메타에 대해서는 매수를 들어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메타는 지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금 비중 가지고 있고 조금 빼가지고 차라리 좀 지금 전쟁 같은 테마 쪽에서 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 볼 텐데 엄청 올라가죠. 엄청 올라갑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간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얘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715불, 720불, 720불까지도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한 7%, 8%더 열려 있네요. 근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는 애매한 느낌이 있네요. 그쵸?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수익을 본 종목들이 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따라타기에는 조금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기 코스피죠. 코스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 중공업 섹터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종목 현대중공업이거든요. 중공업 쪽.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비중을 좀 줄이시면은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현대중공업이나 전력이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요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은 더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코스피는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돈의 흐름 자체가 국채에서 금으로 빠져나오고요. 또 지금 미국 주식에서 신흥국 주식으로 좀 자본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만 또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금이나 현금 또는 신흥국 주식 이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시키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전 충분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뭐 이런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면서 차트를 켰는데 이게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요 드론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당연하게 연료비가 올라가죠. 그럼 비행기 주식은 떨어지고요. 방산 주식은 또 올라갑니다. 전쟁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이렇게 드론 주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론 쪽 섹터도 보시게 되면 살짝씩 올랐고 프리장에서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티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클릭키오스. 어떤 주식인지는 적어드리면 크라토스라는 기업이고요. 무인 전투기 그리고 저비용 드론 시스템 전문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전쟁 관련된 그런 소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뭐 크게 잡아볼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드킷이라는 종목인데요. 정찰용 소형 드론 업체예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0일 이평에 대해서 200일 이평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한번 반짝 더 뛰어올라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로 짧게 스윙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스윙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리밸런싱의 개념보다는 그냥 혹시라도 이런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젠 캐바로 해가지고 반짝 그냥 강타로 걸 수 있는 종목 같아 보이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